안녕하세요. 출산육아교육협회 육아 큐레이터 교수위원 김연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 영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은 발달을 하고 성장합니다. 전인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4살, 3살, 5살쯤 되면 우리 아이가 발달 지연이 아닐까? 발달 장애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딱 만 3, 4, 5세 우리나라 나이로 5세, 6세, 7세가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발달 지연이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우리 아이들이 발달 지연이 되는 걸까요?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반응해주고 해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많은 생각들이 잠기게 될 겁니다.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 중에 하나가 언어 장애지요. 언어 장애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라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저 때보다는 그 전 세대보다 우리는 멀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제가 저의 아이들을 낳을 때보다 더 많은 언어의 양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고 페이북으로 소통을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우리 서로 응원합니다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분명합니다. 태아 중에 있을 때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가 많이 말을 시키고 했겠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 일하는 것 자체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컴퓨터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어의 노출이 적었구나. 그래서 언어가 점점 늦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구나. 그런데 사회 밖으로 뱃속에서 나왔는데 사회로 딱 뱃속에서 나왔는데 거기도 똑같이 핸드폰과 컴퓨터와 TV가 만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소통하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변한 걸 알았고 그것만 행해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언어가 발달이 되는 게 아닌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대화와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또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기계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 소중했던 이 언어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발달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야 지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 조금 늦다라고 생각이 들면 치료받을 것을 저는 권합니다. 보통 엄마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빠가 좀 말이 늦었어요. 엄마가 말이 좀 늦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혹시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가족력 중에서 암의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또는 당뇨가 있으셔서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요? 나도 당뇨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음식을 조절해야 돼. 운동을 해야 해. 생각을 하시고 또 암 이력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는 몸 관리를 잘해야 해 하면서 조절을 하고 준비를 하시죠. 그런 부분이라면 엄마가 말이 좀 늦었고 또 아빠가 말이 좀 늦었어요. 또는 신체적인 발달이 좀 늦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족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력을 좀 극복해 줄 수 있고 또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늦었으니까 엄마도 늦었고 아빠도 늦었으니까 너도 늦게 될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엄마 아빠 두 단어가 늦고 언어가 늦었던 게 더 시너지가 돼서 이 아이에게 왔으면 어떡해요. 그 만에 하나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내 아이에게는 조금 더 많은 언어의 자극을 줘야 되고, 내 아이가 내가 신체적으로 좀 더뎠으면 조금 더 우리 아이에게 뭐 마사지도 많이 해주고 주물럭주물럭도 해주고, 옛날에 어른들이 막 다리 잡고 흔들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아이들 어깨와 다리와 이런 신체적인 조건을 튼튼하게 자기가 힘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요법이었어요. 옛 조상들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진짜 정말 과학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언어 또한 엄마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무리 유튜브라든지 모두 많은 언어 자극을 귀로 주어도 입으로 뿜어내지 않으면 그거는 언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한 거지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표현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말로 얘기해보지를 않았고 손짓으로 하고 눈빛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가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그 다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발달 장애라고, 발달 지연에서 발달 장애로 넘어갈 수 있느냐? 경계성, 10에서 5가 중간이면 그 중간에서 뭐 4.3, 뭐 4,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치면 정상 범주로 5, 6, 7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잖아요. 노력을 해가지고 정상 범주로 간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5에 딱 걸쳐 있거나 4.3이나 4.2에 있는데 엄마도 바쁘고 할머니도 바쁘고 아이는 아이대로 바빠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6, 7에 있던 친구들은 계속 노력해가지고 8, 9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친구는 계속 4.2에 머물러 있으면 4에서 6까지 2라는 숫자의 텀만 있었는데, 여기에 이 친구가 머물렀으면 다른 친구들랑은 더 갭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는 발달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발달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가 그 다음으로 치고 나가기를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범주로 갈 수 있도록 부모님과 또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발달 장애에는 무엇이 있나요? 발달 장애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도 있고 과잉 행동 장애도 있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품행 장애, 그 다음에 틱 장애, 품행 장애와 틱 장애와 불안 장애 같은 거는 환경에 의한 장애예요. 엄마와의 정서적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틱 장애는 한번 왔다가 뭐 지나갈 거야 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틱은 가만히 있던 친구도 엄마 아빠가 갑자기 싸웠거나 엄마가 갑자기 나를 두고서는 뭐 출장을 말없이 갔거나 이랬을 때 아이가 불안하면 막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거나 눈을 막 깜빡깜빡거리거나 눈을 확 이렇게 돌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TV를 보거나 뭔가 집중을 할 때는 안 해요. 근데 뭔가 혼자 있거나 무언가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긴장감이 있을 때 그런 행동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2가지, 3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한번 싹 훑고 나면 그 틱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적기에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점점 크면서 그 틱이 조금씩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쿵쿵 하는 소리를 살짝 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어른이 되니까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조절을 하니까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더 심하게 오지요. 그랬다가 점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이제 틱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유아기 때는 그 스트레스, 그다음 엄마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만 조절을 해주면 틱은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틱 장애라는 것도 환경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장애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장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뭐 후천적인 걸로 뭐 틱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품행 장애.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엄마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아이가 자기의 의사 표현을
발산하지 못했거나 했을 때 사회성이 왔을 때 그것이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 그게 품행장애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것 또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장애인 거죠. 네, 신경적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장애가 된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변화를 줄 수 있다. 또 학습 장애 같은 거는 인지, 학습 능력, IQ 그런 부분들의 범주에서 좀 낮은 친구들, 이거는 참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습 장애는. 왜냐면 학습이라는 거는 6살, 7살 때까지 가야 그때서 글을 쓰기를 하거나 이 아이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난독증이 있거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전에는 말하고 행동하고 친구랑 놀이하고 하는 거는 다 잘하거든요. 근데 문득 이 친구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학습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언어는 되게 유창한데 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말도 잘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똘똘한 친구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거나 그 글에 대한 이해도를 따질 때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케이스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도 이름을 못 외우는 친구, 1년이 됐는데도 이름을 못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학습 장애였어요. 아닌데 장난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한두 명의 아이의 이름만 간신히 외우고 나머지 친구들의 이름은 전혀 외우지를 못하거나 반 이름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엄마들이 캐치해내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 선생님들도 세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힘든 장애, 학습 장애 같은 경우는 그런 범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장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또는 정신적인 부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주고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이 힘이라는 것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관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의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것을 적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권하거나 센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관찰, 내 아이라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쟤 저래서 그래, 그래서 우는 거야, 또 저거 해달라고 또 떼쓰는 거야 라고 치부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가 정말 왜 무엇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답답하니까 그래서 우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건지를 좀 잘 케이스, 상황을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이들한테 제안도 해보고 제시도 해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발달을 찾아내는데, 적기에 찾아내고 또 장애 범주로 또 속하지 않게끔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달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발달 지연은 늘 항상 얘기하듯이 엄마와의 관계에 의해서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